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생성형 AI, 이 젠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뭐 거의 상식이 됐죠? 네, 맞아요.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내 업무와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생성형 AI 직무별 분류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기술 지형도를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좋은 자료네요. 텍스트부터 3D까지 크게 6가지 핵심 영역으로 나눠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백과사전처럼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기술이 실제로 당신의 업무 또는 뭐 관심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적인 의미, 또 가능성, 그리고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딱 필요한 것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볼까요? 6가지 분류 빠르게 한번 훑어보죠. 첫째는 GPT처럼 글 쓰는 텍스트 생성 AI. 다들 잘 아시죠? 네, 가장 익숙하죠. 둘째는 코파일럿처럼 코드를 짜는 코드 생성 AI. 개발자분들 많이 쓰실 테고요. 셋째는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 이것도 요즘 정말 핫하죠. 네. 넷째는 소라처럼 영상을 만드는 비디오 생성 AI. 다섯째는 수노처럼 소리를 만드는 오디오 생성 AI.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니어레프 같은 기술로 3D 모델이나 공간을 만드는 AI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정말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계실 것 같은 텍스트 생성하고 코드 생성 분야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텍스트 생성 AI,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LLM들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하고 문맥상 중요한 단어가 뭔지 딱 파악하는 어텐션 기술, 이거 덕분에 놀랍도록 인간하고 비슷하게 글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게 단순히 글쓰기 보조도구 이걸 넘어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 맞춤형 마케팅 문구라든지 네. 고객 경험, CX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객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활용 분야가 정말 넓어요. 아이디어 구상 같은 거 할 때도 아주 유용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력한 능력에는 또 반드시 따라오는 주의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죠. 네.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말은 하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뭐 출처에도 없는 내용을 막 지어내는 경우잖아요. 네, 특히 이게 외부 정보를 잘못 가져와서 생기는 오류, 이걸 외재적 환각이라고 하는데 이건 잡아내기가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영역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검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믿기보다는 항상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 점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와, 근데 텍스트를 만드는 AI 능력도 인상적인데 이게 단순히 글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쓰는 코드라는 또 다른 언어 생성으로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덥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코드 생성 AI는 그냥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개발자하고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파트너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개발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서 개발자의 역할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반복적인 기본 코드 짜는 거는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이제 AI가 만든 코드의 품질이나 혹시 보안 취약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또 전체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같은 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보고서를 보니까 AI 제품 관리자처럼 AI 기술하고 비즈니스 필요를 이렇게 연결하는 새로운 역할도 막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직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요, AI가 코드를 다 짜주면 편하긴 하겠지만 혹시 개발자들의 그 기본적인 코딩 시력 자체가 좀 약해질 우려? 이런 건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더욱 AI가 생성한 코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개선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개발자도 AI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됐어요. 아, 윤리 문제요. 네. 예를 들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성된 코드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뭐 오용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군요. 텍스트 코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걸 넘어서서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나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 AI. 와, 이것들의 발전 속도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보면 정말 창작의 문턱이 확 낮아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창의적인 표현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지 쪽은 여전히 그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좀 첨예하고요. 아, 그렇죠. 비디오는 아직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논리적인 인과관계 이런 걸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키를 먹었는데 베어문 자국이 없다거나 이런 식의 어색함이 발견되곤 하죠. 하하, 그런 실수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이런 한계점이나 윤리적인 쟁점 이걸 알고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AI들이 결국은 좀 비슷한 기술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점도 흥미롭던데요? 아,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텍스트, 코드, 이미지, 비디오 만드는 AI가 다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밑바탕 기술을 파고들면 크게 두 갈래로 수렴하는 경향이 보여요. 텍스트나 코드 분야는 주로 트랜스포머 기반이고요. 시각이나 청각 분야는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죠. 이쪽 중심으로 기술 아키텍처가 모이고 있습니다. 아하, 엔진 종류가 몇 개로 좁혀지는 것처럼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래서 이제 진짜 경쟁력은 그 기반 기술 자체보다는 이걸 특정 앱, 예를 들면 어도비 제품군 같은데 얼마나 잘 통합시키느냐, 그리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하느냐, 여기에 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합과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해지는군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른 속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업무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 업무를 AI에게 넘기는 걸 넘어서서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또 윤리적인 책임까지 고려하는 인간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은 정말 기본 소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별적인 AI 기술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텍스트, 코드, 이미지, 오디오 등등 모든 종류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성하는 멀티모달 코파일럿 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멀티모달 코파일럿. 네, 말 그대로 모든 작업을 도와주는 만능 비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와, 정말 흥미로운 미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런 모든 정보를 다루는 멀티모달 코파일럿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일상이나 혹은 창작 활동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